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경자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경자인데요. 지금 이렇게 예쁜 어디죠? 예쁘게 그 판소리 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처럼 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철학상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철학상담하면 굉장히 낯설잖아요. 철학상담? 심리상담은 들어봤는데, 정신의학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철학상담? 예전에는 철학상담이라는 거를 인터넷 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철학과 정부의 점집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일상생활의 어떤 삶의 고통들을 사실은 일정 부분 담당을 했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도 자기 고통을 얘기하고 해도 일단은 사실은 자기 고통을 얘기하는 게 한 번이나 두 번을 족하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점집에 갔는데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딱 아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에 거기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것이 주저앉아서. 이렇게 상담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 기회를 준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런 어떤 주역이 아니라 사실은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고 어떻게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바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것이 철학상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목이 야스퍼스와 마음치료. 이게 마음치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치료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세요. 철학이 무슨 치료를 해? 그런데 사실은 그 철학상담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그 치료라는 것은 넓은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치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도 낫게 한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철학상담학회가 사실 발족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치료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쓰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치유된다라는 의미를 쓰지, 치유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로 우리가 얘기한다고 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철학상담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철학과 치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김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학이 굉장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전에는 고대의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그 대화의 어떤 철학을 했죠.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사람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아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대화였고 삶의 기술을 가리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세가 지나고 근대 오면서 굉장히 철학이 실생활하고는 굉장히 떨어지게 굉장히 사별화됐다는 것이죠. 근데 철학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뭐죠?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철학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철학을 딱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잠이 안 올 때,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철학을 읽으면 금방 잠을 잔다. 그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심리학 책을 읽어요. 심리학 책을 읽으면 뭡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알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심리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읽었는데 덮고 나면 뭔가 공허해요. 그래도 뭔가 개운치가 않은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좀 더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철학책을 잡는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얘기만 한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철학과를 다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걸 배워서 뭐에 내가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철학이 진구유기를 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1983년도에 1981년도에 독일의 아켄바크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반성과 함께 철학 상담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철학상담 센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픈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아니라 철학으로 한번 고쳐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학은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를 다양하게 철학자들이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하면은 사유하는 학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유하는 학문이 곧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사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그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또한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 생각을 올바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되고 왜곡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왜곡된 생각이 나의 지금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에픽테투스라는 그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현상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그 자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요. 걱정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그때 일어나면은 해도 될 일을 미리 앞질러서 생각을 해서 내 행복을, 지금의 나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한 일이 있죠. 이런 의미에서 에픽테투스의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새겨볼 만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에픽테투스의 얘기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불안증과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고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를 한번 성찰해보면은 인간들은 대부분 사고의 경향성을 가져요. 그 사고의 경향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글을 쓰잖아.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쓰면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죠.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 일어난 사건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에 부과되어진 나의 믿음들이나 나의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그 부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이 젊은 부부인데요. 뭐 나이가 많지 않은 40대 미친 나도 젊은 부부예요. 그렇죠? 젊은 부부를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부는 이제 교수예요. 이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한국에 나와서 상담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람을 한 17번을 취해기를 만났어요. 만나고 그 중간에 아내가 한국에 나와서 아내도 따로 이제 한 2회기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같이 두 상담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한 회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부분.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그 연애했을 때 그 사건이 하나의 기화가 돼서 끊임없이 모든 생각을 글로 조준시켜가지고 생각을 왜곡해서 혼자서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내지는 이제는 이혼은 아이들 때문에 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수밖에 없다. 정말 죽을 생각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 그런 거 갖고 죽을 생각을 해요. 라고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그렇죠, 절벽과도 같은 현실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절벽 같은 현실이 있어요. 그렇죠? 다채일 뿐이죠. 그런데 남들에게는 경중에 대한 그래서 따지긴 하지만 경중에 너는 그 정도는 못 견뎌라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절대적 나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남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만큼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점차 철학 상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왜곡된 생각을 가졌었구나. 내가 하나의 사고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사고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이게 철학 상담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의 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박완서 소설가 아시죠? 네, 돌아가셨는데 박완서 소설가가 쓴 책이 에세이 책이 하나가 있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거 굉장히 얇은 거라서 금방 읽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많이 울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철학 상담의 전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그 아깝지 않은 자식, 그렇죠? 엄친아라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고, 그렇죠? 그렇게 효자였고, 그런데 너무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20몇 살 죽었으니까. 그것도 뭐 서울대학교에 의대 다녔었고 그런 친구가 죽었단 말이죠. 딸이 4세다가 막내예요, 이 아들이. 그런데 박완서가 거기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 말씀만 하소서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요. 영혼제 모실 때 하는 기도예요. 한 말씀만 하라. 그럼 내가 곧 나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에서 따서 책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박완서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가 죽었는데 이거 뭐죠? 그 상을 받았으니까 상을 이제 왔는데 상 조문객들이 오잖아요. 조문객들이 왔을 때 위로해줬자고 나는 모욕적으로 느꼈다. 부모가 자식을 앞서 죽이는 건 한 천척을 당했다고 할 만큼 어떤 슬픔에도 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 위로의 말조차도 모욕감으로 느낄 정도로 난 아팠다. 그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내 자식 중에서 딸이 넷인데 그 네 딸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단연코 아니다. 내 딸이 들으면 굉장히 슬플 얘기예요. 그렇죠? 아, 자식도 손가락을 다 깨물어서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했더니 그렇진 않구나.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전 딸이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예쁜 자식 있겠죠. 부모 말도 좀 잘 듣고.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이쁘겠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니군요. 근데 아무튼 박완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 아들이 너무나 귀한 자식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해요. 한 말씀만 해봐라. 나를 좀 설득시켜봐라.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굉장히 성실히 또한 열심히 살았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 남한테 아픈 소리 한번 못하고 사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말해라. 그래서 하늘에 대고 계속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이거를 설명해달라. 왜냐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첩경은 내가 이해하는 거다. 이해할 때만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입에 뭘 넣는다는 거는 자식을 차가운 땅속에 놓고 내가 밥을 먹는다 삼킨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다 토해내요. 뭔가가 토해내죠. 전부 다 토해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울어요. 방황 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미치는 사람처럼 울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넘을 수 없는 하나의 한계 상황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계 상황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너무 자식들이 안 되겠으니까 부산인가 거기에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런 어떤 수녀원에 박완서를 보내요. 거기에 조금 마음을 진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박완서가 거길 가죠.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해라. 난 그렇지 나는 나쁘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계속 거기서도 힘든 어떤 생활을 지냈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러 이렇게 이제 수녀님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젊은 수녀가 딱 이 말을 해요. 이 세상의 고통은 왜 선생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에서 그 많은 아이, 현대 같은 아이들이 죽었고 지금도 죽는 아이들이 있고 엄청난 어떤 비참과 그렇죠? 비극적인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남 얘기인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그렇잖아요. 나는 뭔데? 모든 고통이 나를 다 비껴가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박완서는.
그 고통이 내 거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다 남의 것이고, 들어보면은 뭐 신문상에 보면 안 됐다. 저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내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굉장히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한 교만함, 삶에 대한 교만함, 언제든지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철학 관점을 달리 보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그날 밤 방아서 거기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꿈에 나타났는데 큰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큰어머니하고 둘이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용인하게 될 때,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철학 상담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때 알았더라면은 내가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철학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진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미처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그러잖아. 어느 세월이 되면 그때 그거였는데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상담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미처까지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사고 습관은 어디에서 멈춰 있는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어떻게 단정 지으면서 다른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지,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전혀 모르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분통이 터져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철학 상담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 것이죠. 어떤 믿음과 가치가 합리적이며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상담자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심리상담이나 정신학에서는 그 심리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권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마치 지시를 하죠.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대부분은 힘든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어떠냐면은 좀 가르쳐주세요. 조언을 좀 주세요. 하는데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그냥 어떠냐면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결단을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위자나 전문가에게 이거를 일임을 시켜버리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나도 잘못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때 잘못된 의사를 만났어. 잘못된 상담자를 만났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 상담은 그 열쇠가 나에게 있고 결단을 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로지 책임을 내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일까지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내 안에 내공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자신에게 행하는 의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자기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치유의 능력은 인간에게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마음의 근력을 만드는 훈련이다. 식스팩이죠. 왜 몸도 훈련하면 근육이 막 생기잖아요. 건강에. 마음도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사실 감당할 힘만 있으면 살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거의 나이 많이 드시고 지금 계시는데요. 살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깜깜한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나와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을 못해서 자살들을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학 상담은. 있는 상황을 변화시킨다? 문제 해결한다? 내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 남편을 바꾼다? 아니요.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죠. 그 변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요. 똑똑히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죽어버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근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도 훈련시켜야 된다. 훈련시키면 당연히 근력이 생기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철학이 저희들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입니다. 자동적인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죄송합니다. 감정의 습관을 바꾸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제가 지금 아까 부부 상담한다 했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미국에서 공대 교수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분명히 잘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해 자기를 거부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억울해요. 막 울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하나의 사건을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미안하다고 아무리 사과해도 영혼이 없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싸우면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여성의 그러니까 아내의 모든 행동에 대한 판단을 다 본인이 그렇게 결정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아내가 또 이상한 표정을 지어 계속 또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동적인 사고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끊고 그거를 부정하려면은 굉장한 에너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 살아갑니다. 저는 자신의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세계관은 하나의 스퍼스라는 사람은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용기. 나의 사고의 용기예요. 이 용기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계관이 확고해야만 누군가 날 공격했을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나의 어떤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어떤 그릇에 사고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것이 정말 물새틈 없이 완전히 어떤 요새처럼 있다고 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자기의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는 아니지만 제한적이나마 자신을 알 수 있고 인간은 심연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잘 몰라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스피치를 하면서 내주는 숙제가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부모님이 생각하는 내 자식의 문제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만약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교수가 너 그런 수업 내라.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서 정말 누가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찾아 나서는 여행이 돼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절대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딱 한 번 강의를 하면서 딱 한 번 리포트를 한번 그 십몇 년을 강의를 하면서 받은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딱 하나 써갖고 리포트를 제출했어요.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처럼 좋은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 신기한 건 있어요. 굉장히 솔직해요. 그 솔직해서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집안의 어떤 가장 친구에 대한 얘기를 몇 번씩 토해내면서 그거를 쓰는 친구들이 있고 또 거기다 어떤 친구는 미국에 유학을 어릴 때 갔는데 성폭행을 당했어요. 남자아이인데 남자 선생님.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썼을 때 선생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이런 걸 쓰게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써도 되잖아요. 꼭 그걸 쓰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글을 쓰면은 거의 반은 치유가 일어나요.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누군가의 말을 하거나 그렇죠? 상담도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이죠. 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숙제를 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은 제한적이잖아. 그거를 쓰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 너무 쓰기가 어렵다. 난 정말 이 숙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책 읽고 뭐 이렇게 써왔거나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데 그거 참 쉬운 게 어딨냐. 그래서 컴퓨터 앞에 선생님이 앉았는데 전혀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누구지? 친구들 난 누구니? 물어보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한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적어도 내가 이런 사고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있지 남에게 전가해서 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철학상담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화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에요. 3파 수준. 그렇죠? 3파는 누구예요? 아기를 낳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기를 낳는 사람은 결국은 산모예요. 그러니까 잘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철학상담에서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질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년 동안 아이들을 지역 아동센터에서 꼬마 아이들을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거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 어떤 상황이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삶이 어렵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 삼성에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 13명을 거기다가 각 한 사람당 3군데씩 지역에다가 보냈어요. 보내서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학생들보다 제일 좋고 왜 패드백이 발달이 반응들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에 갔는데 선생님 막 눕고 들어눕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왜 그런 걸 묻고 그래요. 그런 거 선생님들은 아무도 묻지도 않는데 귀찮아 죽겠다고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각하기 시작해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학상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철학상담은 철학 교육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아이들 폭력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폭력이 심각해서 근데 그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제가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에 갔더니 너무나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때리는데 때려서 그게 왜 잘못된지 잘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렌트가 얘기한 무사히 사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만큼 철학적일 수가 없어요. 정말 유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공감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햄스터를 믹서기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갈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성들. 근데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요.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이 부재한 것이죠. 감정을 교육시키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철학이 질문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고통스러운 내담자가 힘이 하나도 없이 왔을 때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찾아나가는 길을 본인들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벨렌은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 상담에 대해서. 강단에서 행해지는 이론 철학처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사유를 수행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안을 다루는 분야. 이게 바로 철학 상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 난 철학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서도 그래요. 가르치면 철학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여기서 철학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철학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철학 상담을 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냐를 상담자가 이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맞춤 높이에 맞춰서. 어른은 또 그 수준에, 환경 수준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철학이에요. 생각하는 학문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추상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것 못해서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일어나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철학 상담이다 하는 얘기죠. 철학에서 지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각자가 다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돌볼 수 있는 능력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철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면서 삶을 사랑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철학 상담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상담자는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다시 내가 생동감 있게 삶의 일터로, 그렇죠?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삶에 어떤 에너지를 넣어주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명이에요. 부모를, 내 부모가 내가 정말 저 왼수 같은 부모, 내가 저런 부모를 만나서 저 왼수 같은 아들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없잖아요. 그 상황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왔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왔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생기를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이것이 철학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철학상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정신의학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실제로 뭐 세로토닌이 나오지 않아서 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 해서 어떤 일을 한다, 또 내지는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철학상담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상호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뭔가 약물로 치료가 되고, 치료가 돼서 어떤 그 치료가 되는 어떤 과정 속에 철학상담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지, 실제는 철학상담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철학상담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실존적 공허감에 빠진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철학상담이 굉장히 많이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실존적 삶의 문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거나 제대로 된 삶, 행복한 삶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어야 된다는 편견에서 탈피해야 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삶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행복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고통이 하나도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없애야 돼. 제거시켜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삶이 그래요. 삶은 굉장히 부조리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가 다 이루어져요. 까미가 한 얘기 중에서 삶은 굉장히 부조리하다. 그렇죠? 조리가 없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생산대로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뻘같이 나타나고, 그렇죠?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이게 삶인 거잖아요. 굉장히 부조리하죠. 이런 의미에서 행복한 삶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때 우리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특효약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이에요? 막 사람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특효약이 없어요. 내 삶을 그냥 사랑하고, 그렇죠? 감당해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허무적이다. 그럼 행복이 하나도 없는 거고 문제는 그럼 하나도 풀 수가 없는 거냐? 그렇죠?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내 아들 정말 말하는 저 아들은 그래 너는 나가라. 나하고 나는 나 좀 행복하고 편하겠다. 너 없으면 내가 교육비도 안 되고 너무너무 편하겠다. 나가. 이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은 사실은 자기의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켄바흐가 이런 말을 해요. 아켄바흐는 철학상담 창시자입니다. 아켄바흐가 철학을 전공해서 대부분 이게 철학상담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철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모였어요. 철학이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너무나 아카데믹하다. 너무나 대학에 갇혀있다. 나는 어떤 그런 반성에서부터 이것이 모여진 거예요. 모여져서 이제 아켄바흐가 하나의 그 철학상담 센터를 만들면서 이게 철학상담이라는 어떤 분야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켄바흐는 철학상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철학실천이라는 말을 써요. 상담을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상담이라는 말은, 카운슬링이라는 말은 북미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훨씬 더 그것을 포괄적으로 실천적인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내담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나 그리고 목표를 또 개입되지 않고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보는 내담자의 시각에 이렇게 집중하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황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된다면 내가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은 상황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아주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숨이 쉬어지는데 대부분 그 생각까지 못 가요.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아켄바크는 자기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켄바크는 그렇기 때문에 심리상담에서 얘기하는 매뉴얼적인 게 없어요. 그건 없다. 무방법, 방법이 없는 게 방법이다. 왜? 각각의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리게 생겼어요. 그렇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떤 부류로 치면은 이렇게 묶을 수는 있지만은 전혀 개별적인 얘기예요. 상담이 어떻게 개별적인 인간이 와서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매뉴얼의 어떤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방식에 의해서 거기서 집어넣고 그것을 진단할 수는 없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방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려면은 상담자는 굉장히 내공이 있어요. 그렇죠? 철학을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질문을 제대로 덧서서 던져야 되고 그 질문을 받아서 또 그 대답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그 대답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조금 내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스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야스퍼스와 마음치유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철학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스퍼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관지 확장증을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폐에 고름이 들어가지고 거의 20살을 못 넘긴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늘 죽음하고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이제 간호원 출신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80세가 넘게 살았어요. 골골 80인 것이죠. 왜냐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 갑자기 병에 걸려 죽잖아요. 나 건강했어. 근데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관리하죠. 끊임없이 관리하잖아요. 그러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저술을 쓴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철학자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창작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제 전공자인데요. 전공 철학자인데 야스퍼스는 정신의학자였어요, 사실은. 정신과는 정신의사였는데,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철학으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인과적인 방법, 자연과학적인 방법,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단해버리는 것, 규정시켜버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신의학 같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잖아요. 이러니 너는 문제가 있어. 왜냐면 어떤 아이 엄마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아이가 요즘은 반에서 생각하는 걸 많이 한대요. 주제를 주고 막 써봐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대요, 요즘은.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은 인간이 120세까지 산다. 너희가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봐라. 어떻게 했냐.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써봐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뭐라 쓰면 좋겠다. 120살 하는구나. 난 죽는 게 너무 무서워. 뭐 애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다운 얘기를 썼는데 이 어머니의 딸은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모르라고 해서 그게 썼길래 심리상담을 받아야 되게 문제가 있는 아이다. 얘는 정상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심리상담자하고 이렇게 만나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120살? 지겨워. 어떻게 살지? 이렇게 쓴 거예요. 얘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120살 사는 게 정말 지겹겠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 제 기억으로는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는 세월이 참 안 갔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어릴 때 막 빨리 나이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요? 그 이후로 20살이 지난 다음에 총알이잖아요.
20살이 총알이지만 지금은 제가 50인데 50은 더 총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어?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잘 생각하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는 병적이라는 것으로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야스퍼스가 그거를 지적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그 원인으로 판단시켜가지고 병을 진단해버린다, 규정시켜버린다는 거. 그런데 인간은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심오해서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자꾸만 하나의 어떤 제한된 틀 속에 집어넣고 정신병과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의학 의사를 그만두고 사실은 철학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철학 상담이란 말 쓴 적은 없어요. 정신의학에서 그 어떤 정신의학적인 방법으로 다시 정신분석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걸 한 것이죠. 정신의사였고 철학자였고 1916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그 심리학과 교수를 지냅니다. 그러니까는 철학부에 있는 심리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철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철학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하이델베르크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왜 독일인의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아내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 당국으로부터 굉장히 아내를 버리라는 그런 굉장히 압력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안 그러면은 본인 둘 다 사실 가스실로 이게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택감동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제 가스실로 갈 날을 며칠 앞두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극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독일이 이제 폐허가 된 이후에 다시 이제 대학을 재건하면서 아직도 독일인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결국은 독일을 버리고 스위스 바젤로 아예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독일 시민들이 분노를 샀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스퍼스하고 하이데거가 실존 철학자인데요. 사실은 독일에서는 야스퍼스를 별로 전공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습게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하이데거는 사실은 굉장히 나치당에 사실은 굉장히 협력을 했던, 그래서 프라이브로 총장까지 됐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학문은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사람은 독일을 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바젤 대학에서는 굉장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신병리학 총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의사였을 때. 근데 이것이 처음에 초판을 만들고 60세까지 계속 보완을 해서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정신병리학 총론은. 이번에 이게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정신과 의사분들하고 동문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책이 4권이 나왔습니다. 정신병리학 총론. 나왔는데 이 책을 읽으면은 정신과 그쪽에서 읽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정도로 철학적입니다. 철학책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이 정신병리학 총론이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사람의 업적을 굉장히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의과대학에서는 필독서였어요. 교과서였어요. 교과서를 오랫동안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정신병리학 총론에 대하면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정신병리학 총론에서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직업으로서의 정신의학하고 학문으로서의 정신병리학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정신병리학은 학문적인 것이고 정신의학은 스킬,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합니다. 경험적인 탐구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며 인간성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는 유혹에 저항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신병리학 총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뭐냐면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은 인간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고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대상이 되고 진단할 수 있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유혹으로부터 의사들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과학이 정신의학이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유혹에서부터 사실은 견뎌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신병리학 총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신분석과 심리학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인간을 완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은 인간을 알 수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의 심리학이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연 사람이 바로 칼 야스퍼스입니다. 이해의 심리학. 이전에는 심리학은 설명의 심리학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가지고 병을 규명을 하고 진단을 내리는 그것이 일반적인 어떤 심리학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개별적인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해의 심리학을 열었고 그 이후에 실존 철학이 심리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고 하나의 방법론으로 해서 굉장히 성과를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설명이 아닌 인문학적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존 조명입니다. 야스퍼스가 의사였을 때 이 실존 조명이라는 방식으로 환자를 치유했어요. 굉장히 많이 그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이게 굉장히 압력을 받았어요. 뭐야, 우리 보고 철학을 공부하라는 거야? 이건 철학적인 거잖아. 이걸 어떻게 환자도 철학을 모르고 나도 철학을 모르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환자를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야스퍼스 본인은 했지만은 그 당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널리 퍼지지를 못했었어요. 상용화 되지를 못했죠. 그런데 상용화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빅터 프랑클입니다. 로고테라피예요.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밤에 잡지 마시고요. 낮에 잡으세요. 밤을 새야 되네요. 저 밤을 샜거든요. 잘 안 나지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거기에서 로고테라피라는 그것이 사실은 야스퍼스의 실존 조명을 완전히 상용화한 거예요. 굉장히 쉽게 풀어서 그것을 완전 히트를 친 그런 어떤 하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철학이 지금까지 소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많이들 그것을 상용화시켰어요. 근데 철학은 정작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존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존. 여러분 실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존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여기 지금 존재할 것인가의 방식. 이걸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스퍼스는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현존의 방식과 실존의 방식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존은 나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실존적인 인간은 결국 다른 사람에 의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팁을 얻고 뭐 조언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단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자기 창조적인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창조의 독립적 주체인 가능 실존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선 존재. 이게 바로 실존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능 실존이라는 말을 써요. 실존은 실존인데 내가 존재 방식을 정말로 가지고 정말 나답게 내가 어떠한 것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내가 창조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존재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지향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내가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 방식인 거예요. 내가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그럼에도 내가 좀 더 의미 있고 내가 정말 본래적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해가는 존재의 방식. 이게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로운 결단이에요. 실존적인 인간은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지만 굉장히 위험을 건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내가 어떤 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비극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 안 했으면 내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 내가 만드는 것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행위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그 회사에서 그 내부 고발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비극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부 고발자는 자기 인생이 내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인간. 굉장히 자기 창조적인 인간인 것이죠. 인간이 그러한 어떤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야스퍼스가 얘기합니다. 치유하는 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실존 조명의 4단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왜 실존을 얘기하냐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견뎌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본래성을 찾게 될 때 내가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3단계예요. 자, 실존을 조명하는 사람. 왜 실존을 조명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조명이에요. 왜 조명이죠?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왜 실존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야스퍼스가 얘기했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정신의학은 인간을 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단정하고 한마디로 딱 규정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매일매일 내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도 완전히 정해진 틀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모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그냥 밝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밝혀보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하나로 규정시키지 않고 단정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단정시켜버리면은 난 정말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난 이거 절대로 안 돼. 날 스스로 단정시키죠. 하지만은 내가 할 수도 있는 어떤 측면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걸 개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실존적인 존재 방식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의 모습인지를 비추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존을 조명하는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한계 상황에서 자기됨.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세 번째는 실존적 상호소통에서 자기됨. 이 세 가지가 이 2단계, 실존을 조명하는 사유와 한계 상황에서 자기됨을 이 2단계가 사실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왔을 때 문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통이에요. 대화죠. 근데 실존적인 상호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적인 나를 찾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친구는 시험에 떨어져잖아요. 계속 의대를 4번이나 오더라고요. 모 대학에서. 좋은 학교죠. 내가 좋은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인간이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데 남들 다 들어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담, 수준 조명. 인간의 존재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현존, 그리고 실존. 근데 여기 독일말로 다잔이라는 현존은 사실은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현 존재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스퍼스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다잔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존이라고 저희들은 야스퍼스 학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방식은 현존으로도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실존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실 겁니까? 현존이냐 아니면 실존이냐. 그럼 현존은 어떤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존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떤 누구로 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바로 현존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럼 이 존재 방식은 보편적이겠죠.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다 인간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로 여자로 이런 식으로 삽니다. 물질로서, 신체로서, 영혼으로서 일장적인 의식으로 나타나는 인간 존재의 자기 발견. 그러니까 신체로 나는 지금 있어요. 그렇죠? 물질로서 내가 가지고 있고 정신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런 식으로 나를 발현시키는 게 현존적인 어떤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유일무이한 내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편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현존의 존재 방식이에요. 너도 나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하는 현대인의 수평화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수평화가 되려고 노력해요. 나의 고유성을 찾기보다는 누가 뭐 샀대. 그래? 나도 사야 돼. 끊임없이 그 사람하고 기레스 같아지려고 해요. 그 사람이 몇 평 아파트로 이사할 때 그래? 나도 몇 평 아파트 살아야 돼.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야 돼. 딸이 갔으니까 가야 돼. 끊임없이 같아지려고 수평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른데
나는 분명히 다른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존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아져야 되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두고 세상적인 어떤 명예 그런 것들에 내가 연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존적인 방식. 그래서 자기 세계를 둘러싼 생명으로서의 현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현존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자기 유지, 자기 성장에 대한 충동만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존적인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유지시켜야 되고 내가 어떤 명예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가 돼야 되고 그런 데에만 내가 애쓰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 방식, 나의 존재 방식이 바로 현존의 존재 방식이라고 야스퍼스는 얘기합니다. 이 존재 방식에서는 인간은 아직 자명한 자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느냐,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 하지만 주체적으로 살고 있느냐? 대부분 난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한 번도 나의 본래성을 생각해보지 않아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그저 따르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왜 이걸 따라야 되지? 이게 왜 나한테 좋은 거지? 이게 나의 삶일까? 본래적인 삶일까? 나를 위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전에 무조건 생각 없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사실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수업이 들어오면은 저희들 TT칭을 아니면 토론을 시켜요. 한 반은 수업이고 반은 토론인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왜?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너무나 자명해서 여기에서 내가 딴지를 걸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 부모도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명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이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삶일까? 라고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존적인 방식입니다. 이 존재 방식에서 나를 잘 모르죠.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가 못하니까. 왜냐하면 생물로서의 어떤 육체로서의 생각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어떤 보편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는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는 재밌게도 실존으로 비약하는 장소인 동시에 삶의 도약판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한계. 부딪히는 하나의 벽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절벽 같은 현실을 부딪히고 그 어떤 절벽 같은 현실에 부딪혀서 내가 산산이 부서질 때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한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뭐냐면은 현존의 방식,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난 누구지?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옳은 걸까?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과 세간이 와르르 무너질 때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삶의 방식이 뭐였지?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나의 본래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나를 찾아 나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돼서 물론 이게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절망감이 때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 잘 안 풀리거나 내가 너무 힘들거나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뭐가 안 풀리거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고 자식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뭐지?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자본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삶의 도약판을 다시 얻게 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보다 깊은 근원인 실존에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매개체가 뭐냐면 한계.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은 나의 본래적인 근원입니다. 나의 나다운 것.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정말 나의 고유성이에요.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실존이죠. 그래서 자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유를 통해서 참된 자기가 되는 것. 참된 자기가 됐을 때는 나의 모든,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적인 나, 참된 내가 되지 않고 자꾸만 나를 기만하죠. 나는 뭔가 의대에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목표를 여기다가 높이 세워놓고 그런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니까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와 실존 사이의 긴장 속에서 부단히 움직이는 생성 과정에 있으며 이 생성 과정이 바로 실존 조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내가 끊임없이 나를 찾아나간 하나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절대로 한마디로 부정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나의 본래성, 나의 고유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찾아나가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존을 비추는 것, 나의 존재를 비추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존 조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는 현존, 그러니까 경험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은 현존이고 자유로서 존재하는 것은 실존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보면은 사실 까뮤가 쓴 책 중에서 최초의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 최초의 인간은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최초에 내가 뭔가를 행하는 자고 창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죠. 실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유예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의 세계를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실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 방식을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자유의 가능성,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의 가능성의 실존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자신의 선택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개별자가 실존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미래의 자신의 선택행위를 제한해봐요. 미래의 나의 어떤 자신의 선택행위를 이미 여기에서 지금 내가 결단을 하게 되면 이미 내가 미래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각해요. 내가 내부 고발자가 돼서 내가 힘들지만은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나의 미래는 이미 제한적으로 내가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존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측면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인간으로 존재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결단하도록 스스로를 촉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현존적인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존재만 살아야 될지 촉구를 하지 않아. 자기를 닥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존적인 인간은. 실존적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거니?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는 그 질문을 받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철학상담에서는 바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끌어야 될까요? 처음에 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선생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라고 온단 말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이 실존적인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내가 결단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모가 원해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책임질 일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엄마가 나중에 안 됐을 때. 하지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을 내어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는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죠. 실존적인 인간은 그래서 자유와 책임입니다. 자유롭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간입니다. 강조하는 것이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인간이다. 나도 그런 실존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내 상황을 내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계 상황에 자기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마주합니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상황과 마주해야 되고 그 상황은 언제든지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현존으로서의 나는 상황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상황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존적인 인간도 벗어나지 현존적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고 그리고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상황하고 마주서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나 이해 혹은 체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행위하냐에 따라서 나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다른 상황에 처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하고 헤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반드시 내가 그때 그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됐으면은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은 우연적이고 굉장히 임의적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우연적이고 임의적이에요. 이런 상황들은. 현존의 상황은 본질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야스퍼스는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본질적인 것은 실존이에요. 그런데 현존적인 어떤 상황, 현존이 만나는 상황은 사실은 본질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본질적인 상황이냐? 근본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본 상황은 뭐냐면 유한한 현존에 불가피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으로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텐데 아주 보편적인 게 죽음. 맞아요. 질병, 병. 천재지변이요. 천재지변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천재지변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고? 사고. 근데 사고는 굉장히 우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임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인 것 같은 근본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아까 얘기한 건 죽음처럼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그렇죠. 태어나고 뭐도 죽고 그렇죠? 그리고 병들고 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고통이에요. 야스퍼스는 4개를 들어요. 인간에게 근본적인 상황.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순병처럼 따라다니는 상황이 뭐냐면 하나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고통이에요. 살면서 정신적인 고통이든 마음적인 고통이든 사실은 질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이든 인간은 누구나 전부 다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근본적인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투쟁이에요. 투쟁? 왜 투쟁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투쟁이 뭐죠? 왜 투쟁일까요? 인간 태어난 이상 싸워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싸우든지 그렇죠? 나 자신하고도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면은 차라리 이게 싸우는 내가 나를 싸우는 투쟁하는 게 나는 빨리 죽는 게 낫겠어. 하지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삶을 감당하면서 자기와 자기 자신을 싸워 나가면서 그러니까 투쟁이라는 게 싸우는 거예요. 타자하고 싸우고 다른 이웃과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는 건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보는 것이 피할 수가 없어.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죄책이에요. 죄. 학생들에게 제가 생사학 연구소라고 있는데 저희는 죽음을 연구하는데요. 죽음을 연구하는데 그 죽음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항상 그 하나의 테마가 들어가는 게 저는 죽음이에요. 하나를 이제 일주를 가르치는데 그런 다음에 유언을 남기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유언을 남겨서 이제 아니면 유언을 남기게 되지 않은 리포트를 내가 만약에 6개월이 남겨진다면 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를 써서 이제 리포트를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그 리포트 제목 까먹고 이제 이게 죽는데 뭐 쓰라고 얘기했다 가지고 유언 가지고 책상 위에
거예요. 리포트 다 올려고 부모님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성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생 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자꾸 피살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컴퓨터를 보니까는 이게 유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유서 내용이 숙제것 같기도 하고 내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숙제인지 뭔지, 이게 유서인지 이거 확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줬죠. 숙제다. 근데 그게 1년 전에 쓴 건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고 너무나 밝은 아이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럴 땐 더 황당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검을 했는데 칼로 찔러서 죽었어요. 4번을 죽었어요. 3번은 그냥 스쳐서 못 찌르고 마지막에 옆으로 찔려가지고 죽었죠.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부모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90%가 넘게는 자살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잘 못 찌르는 거예요. 두 번 저도 찌르다가 이제 옆을 찔러서 죽었는데 학생들에게 유언을 남기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되게 재밌는 게 유언이 대부분 저희는 200명 정도 지금 대단히 강의를 하는 수업인데요. 그 수업에서 학생들이 나오면은 많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유언을 한번 남겨가지고 써갖고 와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감염이 되는지 어머니, 대부분 부모님에 대한 말을 남겨요. 유언을 남겨요. 부모님, 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키우셨는데 제가 이렇게 효도 못하고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울먹울먹 거리면은 옆에 있는 여학생이 다 부러져요. 같이. 굉장히 전형성이 강해요. 진짜로. 그리고 굉장히 숙연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어떤 테마가 그래요. 근데 어떤 한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 죄. 내가 정말로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잘못했거나 상처를 받았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살면서 불가피하게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죄라는 거죠. 그걸 죄책이라고 이거를 근본 상황이라고 야스퍼스는 4가지로 얘기합니다. 물론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야스퍼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죽음, 고통, 죄책, 투쟁. 이게 4가지를 이게 근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게 인간이면은 누구든지 근본 상황이에요. 그렇죠? 너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넌 죽음에서 불사조차 살 수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다 있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계 상황은 뭐냐? 라는 얘기. 이것도 한계 상황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계 상황은 근본 상황이고 한계 상황은 맞아요. 왜? 인간이 누구든 죽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죄책을 가져야 되니까. 다 근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한계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계 상황은 구체적인 개인에게 국한되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세월호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부모는 가슴을 쥐어 뜯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큼은 아닌 거예요. 아, 사람이 죽었구나.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인 거예요. 절벽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한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편적인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렇죠? 그 보편적인 죽음이 누구에게는 감당도 안 되고 극복도 안 되는 거예요. 박한서처럼. 아까 박한서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들. 죽고 태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인데 아침에 뜨면 아, 또 죽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것이 나에게 한계 상황이 돼서 견딜 수 없고 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 갔을 때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를 얘기할 때 한계는 현존이 초월을 향해 나가면서 투명해지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계 상황에 대한 의식은 근본 상황을 개별적으로 만난다는 점에서 숙명적이며 극복할 수 없으며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 체험이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계라는 거는 현존적인 존재 방식이 실존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된다. 도약판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은 한계 상황에서 만나는 의식. 아, 이게 도대체 내가 넘길 수가 없구나. 박한서가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어떤 입장에서는 한계 상황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건 숙명적입니다. 넘어설 수도 없고 살아서 돌아오지도 않아요, 내 자신. 한계 상황은 현존으로서의 인간이 부딪혀 난파하는 일종의 벽과 같은 상황입니다. 난파. 우리는 난파라는 말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한
완전 산산조각이 나는 그거를 난파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야스퍼스의 용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한계 상황에서 완전히 박살이 난, 내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그와 같은 상황. 이게 바로 한계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능동성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동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계 상황인 거예요. 자신을 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들을 설명하거나 추론하는 방식으로 결국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완서도 아무리 추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은 너무 착했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죽었단 말이죠. 이건 추론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걸로는 결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사항을 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그 상황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이 상황을 자신의 현실로 감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부정하고 이 현실이 내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럴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가 전화를 끊어요. 갑자기 연락을 또 끊어요. 그리고 헤어지자는 문자만 하나 남겨요. 그러면 모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스토커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뭔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그거 왜 그래? 근데 피하죠. 그럼 얼마나 사람이 황당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가 몇 년 동안 쫓아다니고 너 아니면 죽겠다. 나 너 아니면 죽을 거야. 해가지고 막 기차에다 열차에다가 끼어들면 나 죽을 거야 말아 해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런 그 친구의 경험을,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쫓아다녔어요. 나 너 아니면 죽는다고. 세상에 별도 따져주고 뭐 다 해줄 것처럼 했어요. 근데 내 친구는 걔가 한 살 어렸어요. 근데 저희 때는 한 살 어린 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때는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고민했는데 왜 고민했냐면 너무 아이가 킹카였어요. 그 후배가. 그래서 이제 마음은 그쪽으로 갔는데 단지 그게 연하라는 것 때문에 한 살 연하는 거죠. 문제가 되느냐. 야, 너 좋으면 이 마음 됐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마음을 잡았어요. 어렵게. 한 달 만에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는 싫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 왜? 내가 왜 싫어? 싫다는데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참 잔인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 싫다는데 이유가 있니? 그러면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따질 수도 없고 싫다는 사람이 싫다는데. 그래서 결국 약을 먹었어요, 그렇죠?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약을 먹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경련을 굉장히 일으켜요. 다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위통을 막 경련을 일으키면 막 붙잡고 사랑의 그 있잖아요. 고통이 그렇게까지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의미에서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현실이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간단해질 수 있죠. 우리가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내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어때? 어느 순간에 그래, 떨어졌어. 받아들이죠. 다시 공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잖아. 에너지가 생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감정을 무시하는 문화에 살아요. 헤어지거나 누군가 헤어지거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그걸 애써 털어버리고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감정을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애도가,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학교를 왜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쵸? 도서관에 내가 가고 싶어서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술 먹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잊은 거, 그 사람이 날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내 자신을 슬퍼하고 애도하면 친구들이 부를 때 너 어떠니? 괜찮니? 괜찮아. 뭐 그런 여자가 뭐 걔 하나뿐이야? 그리고 자기 속으로 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고 정말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정말로 애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감정의 부정적인 여자가 다 발산이 돼서
도서관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학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감정을 조금 애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자기는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내가 못마땅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에서 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통렬하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세 가지 종류의 비약이 있어요. 비약을 해야 돼요. 초월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자기 이탈입니다. 나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바깥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부부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부부가 와서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남편 잘못이고 다 아내 잘못으로만 얘기해요. 다 막 터뜨려요. 그때 다 받아줘야 돼요. 사실. 그렇군요. 너무나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탈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한계 상황에서 나를 정말 나의 본래의 참된 자기를 찾으려면은 일단 상대방에게 향한 그런 관심과 모든 것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식과 초월의식입니다. 두 번째의 이 비약, 한계 상황에서 비약이 되는 거는 자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초월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의식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한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에스퍼스는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죠. 내가 내 손을 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어때요? 내 손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사실은 손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 고통스러운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는 고통스러운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은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손을 떠난 한계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변하지 않은 채 나의 삶 안에 존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담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볼 필요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내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끌어주는 것이죠. 이럴 때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 해결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존적 결단과 그리고 실존적 장악, 질적인 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비약입니다. 절망적인 의식이 삶의 발판을 다시 획득하게 만드는 디딤돌을 적용해서 실존적 결단과 실존을 장악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자신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자기 자신에게를 향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세 번째 단계 오게 되면은 자기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30분까지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체리의 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런 영화인데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존재의 기쁨을 가진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그런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너무 지루해요.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존재의 기쁨, 존재의 어떤 의미를 획득하게 될 때 자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메시지를 담은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상 받은 영화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가장 부각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실존적 상호소통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죠. 두 실존이 자기 존재를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상담자도 개방이 돼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되고 내담자도 열려 있어야 돼요.
내담자가 사실은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상담자에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그렇죠. 솔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일단은 서로가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재를 끝까지 유지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몰입해 들어가는 과정이 상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서로가 완전히 몰입하고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몰입해 들어가는 어떤 과정인 것이죠. 이 과정은 사실은 막 쉐러라는 사람이 공감의 철학에 대해서 썼어요. 책이 있는데 그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감은 심리상담을 생각하는 공감은 감정이입적인 공감, 감정이입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 처지가 아니면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할 감정이 있는데 공감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감은 나와 너가 인격체로서 만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떤 입장이라면 내가 그렇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는 나와 너가 만나서 그 안에서 대화를 가는 어떤 그 안에서 공감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공감이 뭐냐면 사랑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상담자가 내담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 인격체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진정한 상호소통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공감이죠. 그래서 나의 본래적인 실존은 혼자가 아니라 타자와 상호소통하면서 가능해집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참된 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상담자와 내가 만나서 서로가 교감을 하고 소통을 했을 때 비로소 더 빨리 자기 자신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가 오히려 서로 상호소통하는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 조명을 통한 자기 이해는 야스퍼스가 인정했듯이 어려운 대화 방식이긴 하지만은 인과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심리치료의 배타적인 설명에서 살피해서 내담자의 자기 치유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것이 이전의 어떤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경험이 지금의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철학상담은 과거로 환원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지향합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일어났지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 너 지금 뭐 할 거니?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현재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조명을 바탕으로 한 철학상담은 자기 성찰을 시작해서 자기 숙고를 하고 자기 결정으로 나가는 이러한 세 가지 비약을 통한 실존조명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조명에 근거한 철학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실존의 용기, 자기 존재의 용기를 가지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은 철학상담입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빠르고 지금 내용이 많아서 막 빨리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예, 방금 굉장히